예, 이제 곧 유네스코 DCMET 국제 심포지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직 지금 도착하지 않으신 내빈 분들이 계셔서 오시는 동안 잠깐 오늘 개막식 순서 등 진행 관련된 사항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 이전에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 체어로 있는 케벡대의 우리 폴카 교수님께서 한국의 유네스코 아태기위원과 경희대학교의 아시아와 또 특히 한국 측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크게 세 가지 메인 테마가 있는데요. 평화, 문화, 사회정의입니다. 특히 평화는 우리 모두 알고 계시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전쟁 등의 국제 정치 자체가 국제 질서가 군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하고 또 인종차별이 다시 거세지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타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또 문화의 다양성, 다원성 등에 대한 인정 이런 부분들을 좀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메인 테마를 문화로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공통적 현상이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공정성 등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현실, 이런 현실에 주목해서 사회정의의 문제를 또 다루어 보자라고 해서 이번 대회 메인 테마가 평화, 문화, 사회정의 세 가지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올해 세 번째 열리는 건데요. 첫 해는 캐나다 케벡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칠레 발파로스 대학에서 치러졌고 올해 3회째 경희대학교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오늘 이 현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실시간 송출이 되고 또 오늘 이후에 열리는 세션과 각종 프로그램들은 온라인 송출과 더불어서 컨텐츠로 제작이 돼서 사후에도 교육이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른 시간인데도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 온라인으로는 지금 수만 세계 각국의 30개국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저걸 안 하셨는데 순서를 우선 우리 폴카 교수님께서 유네스코 체어이시자 유네스코 DCMET 의장이신 폴카 교수께서 개회사를 처음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유네스코의 세계시민성과 평화교육 본부장이신 세실리아 바비에리께서 축사 영상, 이 부분은 여기서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녹화된 영상으로 축사를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 측 공동 주최 기관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재호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행사에 한국 측 경희대학교의 주관 기관인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정복철 학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의 마지막 순서로서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예술교과 조은하 교수님하고 김준영 교수님께서 아주 기대가 되는 순서입니다. 피아노와 검은고의 앙상블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또 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문화 공연을 끝으로 개막식을 마치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심포지엄의 이제 세션 진행이 이루어지겠는데요. 오전 중에는 첫 번째 키노 스피치 두 개의 키노 스피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희대학교 권호병 부총장께서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동 시대의 세계시민과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케벡대의 진하태세 교수님이 불평등 인식론에 대한 제고와 교육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시겠습니다. 키노트 스피치가 끝난 이후에는 이 두 분과 우리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의 김원수 원장님이 함께 라운드 테이블 좌담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좌담의 주제는 문명전환의 상상력과 시민교육의 미래인데 앞선 키노트 스피치 바탕에서 또 그리고 평화, 사회정의 등 우리 심포지움의 핵심 메인 테마인 주제와 관련된 좌담을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 라운드 테이블 좌담까지가 특히 3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심포지움의 큰 기조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도착하셨기 때문에 바로 개막식 행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서 우리 케벡대 유네스코 DCMT 의장님이신 폴카 교수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Hello, bonjour, 여러분 buenos 안녕하십니까? días, 안녕하세요, 가세요. It is wonderful to be here in Seoul with 이 you 자리에 and 함께 하게 to be 돼서 attending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He University and also with the Korea 네, 경희대학교에 있게 Democracy 되어서 Foundation. 그리고 We 또 thank them for their collaboration KDF 측에도 and support. 큰 감사의 말씀 그리고 지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제가 한국어를 배워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영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시작 전에 제가 선제적으로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특히 남미와 북미 그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또 캐나다 그 칠레의 남반부 아르헨티나에서 저희가 지금 네이티브들 그 원주민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자행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들의 토지도 저희가 약탈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차로 이제 원주민들과 함께 저희가 논의를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으로써 연대하고 또 이들에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그래서 이 원주민분들에게 토지를 재반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포지엄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이 함께 생각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심포지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Notre projet en est un de collaboration parmi d'autres entre l'Université du Québec en Outaouais et l'Université du Québec à Montréal, pour lesquels on est le titulaire, les co-titulaires, Ginette Tézé et moi-même. Nous sommes ravis d'être ici en Corée, à Séoul, pour continuer le dialogue à travers les cultures, des langues et puis des disciplines en quête d'avoir de la paix dans le monde. On espère de tout cœur que vous allez en profiter de notre symposium. 3차 회의를 위해서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원격으로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줌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현재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불어와 스페인어, 한국어로도 지금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교육적인 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 그 남미 쪽에 Tengo recuerdos muy agradables del año pasado en Valparaíso, donde pudimos encontrar colegas de todas las regiones de Chile
incluyendo representantes de los pueblos originarios. Nuestro simposio nos permite de conectarnos en diálogos y en paz para batir, crear la solidaridad. Muchas gracias en particular a Pedro Pabas Gamboa y su equipo en Chile por la interpretación simultánea. So, the question of peace. 네,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요성은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곳이 언제였겠느냐라고 했을 때면 뭐 세계 2차 전쟁이었을까요? 한국전이었을까요? 냉전이었을까요? 이라크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베트남전이었을까요? 언제 무기가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었을까요? 자, 좀 기록을 살펴보면요. 2021년도였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동안에 이렇게 많은 무기가 판매가 되었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건강 관련된, 의료 관련된 위기에 닥쳤을 때 이렇게 무기가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개념화되어 있는 이런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거 무기를 사고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단 하나겠죠.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념을 해봤을 때, 그래서 정책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어떤 마찰과 또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잘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전쟁과 평화의 차이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마찰을 기반으로 해서 닿게 되면은 힘이 없는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평화 관련된 담론을 우리가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화두가 될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가족단에서 그리고 정부단에서도 괴롭힘이라든지 차별, 인종차별, 성희롱이라든지 추행, 이렇게 또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반드시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사회 운동을 이를 위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이런 마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찾고 연대하고 친교를 하고, 또 저희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다 같이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peace.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윤철 교수입니다. 시기 진행되는 동안 지금 내빈께서도 이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경희대학교 권업영 부총장님 와 계십니다. 이따 키너 스피치와 또 좌담에서 다시 만나뵐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래문명원장 김원수 원장님 와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대외협력처장님도 우리 와주셨습니다. 이기라 대외협력처장님.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양연구소 소장 고봉준 소장님도 와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이면목 원장님도 와주셨습니다. 예, 이번 심포지움을 준비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번 심포지움 굉장히 자유롭고 또 굉장히 가족적이고
그리고 서로 굉장히 속내도 털어놓으면서 우리 세계를 향한 문제의식들을 쏟아내는 그리고 같이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딱딱한 행사식의 진행보다는 서로 함께 미소 짓고 웃고 그러면서도 진지하고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즐겁게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서요. 축사 영상 축사인데요. 우리 유네스코 세계시민성과 평화교육 본부장이신 세실리아 바비에리 님의 축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pleasure to participate in the opening of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themes of peace, culture and social justice, organized by the UNESCO Chair in Democracy, Global Citizenship and Transformative Education. I would first like to welcome all of the participants, those attending in person in South Korea, and those joining online from all over the world. On behalf of UNESCO,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st gratitude to the organizers for putting together this extensive event. And we thank the chair for creating this space for all of us to share our work and our ideas. We are all acutely aware of the current global challenges severely impacting peace and human rights in these days and age, such as conflicts, democratic backsliding, systemic inequalities, discrimination, misinformation, and 차별과 worsening 또 climate 정보 change, only to name a 오용이라든지 few. These complex, 등등의 interrelated, and 문제들이 산재해 interdependent 있습니다. problems require 이러한 a response 문제들은 of equal 항상 caliber. 다른 Specifically for 차원의 education, 문제 해결 it calls 방식이 for 필요합니다. a transformed system to respond 그래서 effectively 또 다른 and build 변화된 capacity 시스템을 to adapt 통해서 in 우리가 this 모두 적응을 해야 되고 working towards 완화, this 조정이 innovative 필요한 task 것입니다. as a global community.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커뮤니티로서 함께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평화롭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식과 스킬과 가치 그리고 태도를 만들어서 개개인들을 다 사고 방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변화를 우리가 함께 구축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평화롭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SDG를 구축을 하고 또 달성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도 SDG 목표 4번을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에게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유네스코 DCMET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협의와 평화를 위한 이해에 있어서 우리 모두 1974년 제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도 오늘날 우리가 다 같이 직면을 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도 평화, 문화, 그리고 사회 정의와 관련되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문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화가 통합이 되어서 교육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창의력과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지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역사를 재건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의 정신에 기반을 해서
and addressing past 그리고 injustices 편견을 and inequalities. 뛰어넘어서 그리고 사회적인 부정의를 뛰어넘는 Are very timely. 부분을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 동안 우리는 35개국에 넘는 150여 명의 발표자들의 논의를 하면서 다양한 평화와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 함께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아주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재호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재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2023 유네스코 디시메 심포지움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에 모이신 내빈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여자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유네스코 디시메를 만들고 전 세계 학자 및 관계자들을 연결하여 심포지움을 이끌어 오신 유네스코 디시메 석자 폴카 교수님과 공동 석자 지나테세 교수님이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불어 우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본 행사를 공동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경희대학교 한균태 총장님과 정복철 휴마니타스 칼리지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할 2023 유네스코 디시메 심포지움은 민주주의, 특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전 세계의 민주주의로 확장하여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 확산과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양극화는 물론 정보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합리적인 토론과 협상을 통한 민주적인 문제 해결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위기는 과거 전통적인 산업사회가 지향한 민주주의 가치로는 극복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넘어서 전 지구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담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비전 수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세계 시민으로서의 필요 역량도 재설정하여 더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세계 민주주의, 문화, 변혁 교육에 대한 연구와 교류를 지원하고 있는 유네스코 디시메시 한국에서 연례 심포지움을 동시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민주주의 연구자, 민주시민, 교육 관계자분들이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모이는 이번 심포지움이 우리에게 놓여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뜻깊은 행사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환영사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우리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정복철 학장님 환영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환영합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학장 정복철입니다. 오늘 이처럼 뜻깊은 국제 심포지움에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30개 국가 150여 분의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연구자, 교육자, 활동가, 예술가, 그리고 학생들, 각종 사회단체와 조직 및 시민사회 구성원 등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경희대학교와 공동주관자로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준 유네스코의 민주주의, 세계시민, 전환교육을 모토로 하고 있는 DCMET, 캐나다 퀘벡대학교의 우타웨이와 몬트리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에 동참해 주신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등의 관계자 여러분과 서울대학교 아시아 도시사회센터, 제주대학교의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를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세계 창조를 교시로 두고 있는 경희대학교는 2011년에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송원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여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설립하였습니다. 대학 교육과 시민 교육을 연결하는 창의적 교육 방법을 통해 삶과 문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게 하는 큰 교육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대학사회 전반에 교양교육의 모범적인 혁신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이제 제도약을 맞이하여 지금과 같은 국내의 유서 깊은 그리고 저명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세계적 규모의 심포지엄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육 방침과 일맥상통하는 문제의식이 담긴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평화, 문화, 사회 정의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3일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문명 전환기 세계 시민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모형을 탐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인류 사회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대로 잘 짚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인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우리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예술교과 조은하 교수님과 김준영 선생님의 피아노와 검은고가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은고 연주자 김준영입니다. 저희가 부여받은 역할은 축하 공연인데요. 단순히 축하 공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공연을 준비를 하면서 평화, 문화 그리고 사회 정의라는 이 심포지엄의 주제를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곡을 좀 골라서 이 공연을 통해서 바로 본격적인 심포지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두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곡은 기이한 아름다움의 시간이라는 곡입니다. 영국 민요 푸른 옷소매라는 곡과 한국 민요 경복궁 타령을 믹스해서 류찬이라는 작곡가가 만든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낮은 목소리라는 곡입니다. 우리 사회의 낮은 곳의 목소리를 검은고로 좀 대변을 해보고자 제가 직접 작곡을 한 곡입니다. 이 두 곡을 통해서 심포지엄 안으로 여러분들 감성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로 욕정을 깨운다. 예.
현실감 없는 도시. 겨울 새벽에 갈색 안개 밑으로 한때의 사람들이 한강 다리 위로 흘러갔다.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음이 망쳤다고 나는 생각도 못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고 또 문화적 감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걸로 개막식 행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키노 스피치와 좌담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내빈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이어지는 순서에서도 계속 같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장례 정리를 좀 하고 바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예, 그럼 이제 키노 스피치, 예, 권오병 부총장님 키노 스피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나가 있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노 스피치를 맡은 경희대학교 서울항공부총장 권오병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디스멧 또 유네스코 관련 행사를 경희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주제에 들어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평화 또 문화라고 하는 두 가지의 키워드는 아까 우리 정복철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희대학교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키워드가 되겠고 그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60여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경희대학교가 지금 학문의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 그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동 시대의 대학과 시민사회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항공부총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경영학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경영학과, 그다음 빅데이터 응용학과, 그다음에 인공지능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희대학교가 좀 더 융합적이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또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후는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워밍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니라 이제 보일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여러 과학자들은 지금의 온난화의 추세는 이전부터 지구의 그 수십억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있어왔던 일이다. 하나의 또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던 에비던스, 그러니까 이 증거에 의하면 최근에 들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의 배출량은 폭증을 하고 있고 그런 현상은 수십억 년의 지구 역사 속에서 관찰되지 못한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 그 현상은 아무래도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떤 문명에 의한 인위적인 현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의 온난화 내지는 보일링 현상은 아마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의한 또는 문명에 의한 현상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경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와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후 위기의 상황이 이 전체 인류에게 영향을 주면서도 동시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이 불평등을 양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 보다는 좀 더 그 경제적인 빈자들에 의해서 이런 기후의 문제점들이 더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 속에서 경제적인 약자들은 변화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 빈부격차는 굉장히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기후 위기 또는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제적인 약자에게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류 사회 속에서 기후 변화 또는 이 온난화 외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 혁신이 또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또는 거시환경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 중에서 우리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기술은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점점 더 많은 확산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지난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이 산업에 확산되고 있고 상승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인덱스로서 2021년도 AI에 관련된 특허 추론 자체가 14만 건으로서 그 이전에 비해서 수십 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관련된 투자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을 위시로 해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이 인공지능이 특별한 어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인 국가들이 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 속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생성형 AI, Gen AI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인공지능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는 텍스트만 입력을 해도
이미지가 나온다든가 동영상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거대 언어 모형 LLM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또는 과거에서 얘기하는 자동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 블루 칼러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일자리에도 임팩트를 주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의 생성형 AI는 지식 생산자들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들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임팩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자리의 어떤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고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를 양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교체되는 그런 가운데 놓여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변화는 항상 빈자들에게는 위기로 다가오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면 그리고 이런 변화에 우리가 맞서야만 된다고 한다면 특히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게 할 수 있는지 그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합의와 그다음에 우리 특히 이제 대학 공동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좀 더 4차 혁명 기술하고 우리 지속 가능 사회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위기로 작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그 예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AI 프로 바이어스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희한하게도 인공지능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성능이 좋아져요. 근데 똑같은 인공지능인데 이게 개도국으로 가면 갈수록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인공지능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데이터는 주로 어디에서 생산될까요? 예, 그 데이터는 대부분 선진 국가에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선진국에서 양산되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컨텍스트에 맞는 대답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푸어 바이어스를 나타내는 주요 현상의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데이터 바이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soap, 비누라는 것이 있는데 인공지능에게 비누라는 이미지를 갖다 줬을 때 이것을 비누라고 맞출 수 있는 그 정확도를 한번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비누, soap 하면 주로 오른쪽 데이터입니다. 뭐냐면 플라스틱 용기로 이렇게 누르면 비누 용액이 나오는 그 용기를 비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soap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할 때 이런 플라스틱 용기를 가지고 학습을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비누 하면 그것은 벽돌처럼 생긴 그런 박스처럼 생긴 것이 비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오른쪽 형태의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은 왼쪽과 같은 비누의 모습을 보여줘도 그것은 비누라고 맞추지 못하고 벽돌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는 그런 지역에 맞게끔 얘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푸어 바이어스 현상도 진행이 될 수 있겠고 왼쪽에 그 맵을 보시게 되면 똑같은 인공지능이 국가별로 정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착한 기술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한 연구진에서 개발한 것인데요. 위성 사진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국가에 있는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빈곤의 정도를 위성 이미지로 측정하는 그런 AI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이용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지역이 다 보여집니다. 특히 SAR라는 영상을 이용하게 되면 이것은 그 구름이라는 것을 통과시켜 버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육지의 모습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기술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가옥의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인프라의 형태라든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지역의 빈곤의 형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AI를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그 페이스북 메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메타 당신은 페이스북이죠. 에서는 오픈 스트릿 맵이라고 하는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위성 사진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인구 밀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어떤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이런 그 인구 밀도라는 것을 인구 센서스 조사에 의해서 인구 밀도를 측정을 해야지 거기에 맞는 적절한 경제적인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마다 사람들의 그 거주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한다는 아이디어를 이 메타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은 사실은 지구를 하루에 몇 바퀴씩 돌기 때문에 거기서 날아오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얼마큼 머물러 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해당하는 국가에 제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인구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을 하게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경제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 많은 또 기술들은 식량 증산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는 팜뷰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은 인공지능과 특히 로봇 공학에 굉장히 앞서 있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는 이 AI 기술과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시종자를 이용해서 어떤 땅에 가면 어떻게 이것을 경작을 해야지 더 많은 그 생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알려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그 플랜트맷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플랜트MD라고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농부들이 농작물의 카사바의 그 작물 상황 이런 것들을 AI로 측정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어떤 지역에서는 카사바가 주된 음식입니다. 근데 이 카사바는 뿌리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카사바가 얼마큼 잘 자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파리의 모습만으로 그 안쪽에 있는 카사바가 얼마큼 잘 자랐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사바 이파리의 모습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이 농부들이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파리의 모습을 앱으로 찍어서 거기에 있는 그 카사바가 얼마큼 잘 자랐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인공지능 기반 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앱의 기본적인 기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탄자니아에 있는 대학생이 직접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앱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인공지능, IT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질 좋은 일자리는 어쩌면 IT 내지는 인공지능 관련된 일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교육이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 지역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IT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런 IT 교육을 전 세계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유네스코에서도 디지털 러닝 위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기술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평하게 배울 수 있는지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그 생성형 AI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생성형 AI가 또한 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챗GPT라든가 아니면 그 챗빙이라든가 이런 알파카라든가 라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거대 언어 모델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BBQ라고 해서요 어떤 그 9가지의 차별 이슈, 그것은 이제 성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인종차별이라든가 연령차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9가지 종류의 차별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설문지에 있는 내용들을 거대 언어 모델에다가 입력을 시키고 실제로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연구 결과가 있는데 9가지의 차별 이슈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차별의 어떤 이슈, 그 토픽별로 그 오류의 형태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yes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차별의 양상이 보여지는 대답을 한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disability status에 대해서는 무려 24% 정도가 부적절한 답변을 한 것을 볼 수 있었고 gender identity에 대해서도 17% 정도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챗GPT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많은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것을 평가를 한 적이 있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약간의 차별의 이슈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오픈 AI라든가 많은 이 기관, 업체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사회는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런 기술을 사용할 때 차별의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며 이것이 좀 더 차별의 문제가 없게끔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기업체들이나 기관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과연 이 우리의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가라는 이슈에서 Red AI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Red AI가 뭐냐면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 그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몇 년 전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전력, 왜냐하면 전력을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그 뒤에서 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력을 활용하게 될 텐데요. 미국에서 한 해 동안에 인공지능의 학습과 활용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전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출하게 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자체가 그 연도에 미국의 모든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5배가 많았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전기를 쓰게 되면 굉장히 이것은 청정하고 이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뒤에서 그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화석 연료를 태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업체들은 좀 더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더 많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를 좀씩 더 올리면 올릴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는 1%, 2%의 정확도를 올리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적당한 정확도로 멈추고 그 다음에 덜 전력을 소비하는 것이 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양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그 AI 전문가들은 소위 말하는 그린 AI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뭐냐면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좀 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킬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90%의 정확도를 내기 위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10만 장의 데이터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기술 혁신을 통해서 10만 장이 아니라 1000장 내지는 100장만 가지고도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AI를 개발할 수만 있다면 AI 성능을 우리가 보장하면서도 전력을 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식이 있는 AI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능보다는 이러한 그 전력을 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적정 기술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적정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값싼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정 기술은 값싼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와 상황에 맞는 적합한 기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드론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교통이 불편한 어떤 지역에 혈액이라든가 응급약을 배달하기 위해서 차를 쓰지 않고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어서 적정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기술, AI 기술이라든가 드론 기술이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들도 그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기술이라고 하면 적정 기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사회, 특히 이런 것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많은 단체들은 값싼 기술만을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들도 그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적정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기술들을 끊임없이 보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4차 혁명 기술 이후에 우리 인간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아주 미시적으로 확장하려고 할 것이고 한쪽은 아주 거시적으로 확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시는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양자로 가는 것일 거고 거시는 뭘까요? 그것은 우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은 그 양자 기술에 대한 연구 노력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혁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라든가 퀀텀 컴퓨팅 이 기술이 서로 잘 만날 수가 있다면 좀 더 우리가 이 기후 변화를 예측한다든가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컴퓨팅이 필요한 것을 아주 경제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예측하고 대응할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양자 컴퓨팅도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 우리의 그 문명 사회에서의 그 앵글은 우주 또는 우주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서 이제는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이제 우리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많은 우주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사체라든가 탐사체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날아오는 인공위성에서 날아오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거기에 따르는 분석 서비스를 한다든가 우주 관광, 버진 갤럭틱 같은 회사는 이미 사람들을 지구 바깥으로 내보내는 우주 관광을 실시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주 광산업, 지금 소행성이라든가 달이라든가 화성에 있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가치 있는 그런 지하 자원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외부에 이주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해치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에 관련된 우주 산업들이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우주 산업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 분석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비털 인사이트라든가 데카르트 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기업체들이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지구상에 있는 많은 그 문제들을 해결한다든가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노력을 현재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주 광산업이 있습니다. 달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헬륨-3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헬륨-3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핵융합 재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청정하게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많은 지하 자원이 달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기업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달에 있는 헬륨-3만 이용해도 전 세계 인구가 1만 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있는 걸로 최근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는 많은 국제사회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법적인 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많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에 대해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양자 컴퓨터, 이 우주 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지구로 갈 수가 있는 것인지를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민사회 역할과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뭐 북극에 살고 있는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세계 시민의 역할은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 혁명이 필요할 것이고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착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노력들에 앞장서야 되는 것은 아마 대학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와 봉사, 실천을 하는 터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런 국제적인 연대와 다자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공재로서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이걸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많은 기술 혁신에 대한 연구들도 대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을 글로벌 공공 협력을 통해서 함께 협력을 해 나가야 될 실천적인 필요성도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의 많은 대학들은 이러한 그 세계 시민사회 교육과 연구와 실천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서도 캠퍼스 내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그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UC 버클리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많은 학생 단체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넬 대학은 특히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하는 굉장히 우수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40%에 해당되는 그런 클래스 연구자들이 지속 가능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지속 가능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교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16개의 수업 과정을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7년 이후부터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는 100% 감축하겠다라는 그런 담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속에서 우리 경희대학도 동일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클라이밋 리터러시, 즉 기후 문해력을 양상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또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시민교과에서 이러한 그 세계 시민사회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ESG, 그다음에 SDG에 관련된 특별한 과목들을 모은 그 전공 과정이 새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문명에서는 GC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대학에 있는 교육신 사업단에서도 SDG 관련된 많은 교과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희대학교에서는 작년도에 PESG라고 해서 지자체 또는 국가 단위의 ESG 평가 모형을 개발을 해서 올해에는 한국에 있는 지자체 13개 지자체에 대한 ESG의 레벨을 평가를 해서 발표를 했고, 올 6월 달 시드니에서 호주에서 이것을 국제 학술대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세안 지역에 있는 10개 국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ESG 평가 모형을 평가 중에 있고 내년도에 세계 시민사회 앞에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지자체 또는 공공적으로도 이런 SDG나 ESG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1년에 겨울에 1주, 그다음에 여름에 1주 캠퍼스 문을 닫아서 탄소 배출을 억압하는 그런 에코윅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SG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경희대학교의 모든 구성원, 교수와 직원과 학생과 동문회에 이르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다음에 ESG에 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는 경희대학교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기후 변화, 그다음에 4차 혁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커다란 상황 속에서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함께 평화와 화합으로 나갈 그런 지혜를 함께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지나테스 교수님의 키노 스피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에게 영감을 많이 주시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시인이신데요. 인누라는 캐나다의 원주민이십니다. 나타샤 폰텐이라는 분이십니다. 시를 하나 작성을 하셨는데 나의 영혼을 침입하지 말아라. 특히나 나의 영혼을 당신의 신발을 신고 침입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는 당신의 붓을 신고 나의 영혼을 침입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경희대학교 이 서울에서 함께 몸소 참석을 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께서는 지금 우리가 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스어로 오이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은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이 발표에 앞서서 생각하는 제 사고관념에 대해서 먼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목을 제가 조금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 먼저 평화의 탈식민지화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배양하다. 평화의 인식론과 교육의 역할에 대한 재고입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잠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훨씬 더 잘 보이네요.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목을 조금 변경을 했는데요. 이런 평화의 탈식민지화에 대해서 그리고 평화를 양성하는, 배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어서
이렇게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거나 아니면 무례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더 많이 거론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우리가 하던 방식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용구를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모든 언어권에서 비슷한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5세기에 어떤 중요한 위인이 얘기를 했던 건데요. 플라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라틴어로는 Civis pacem para bellu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세사르나 플라토 등등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정신 나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고 좀 끔찍한 그런 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장 자체가 윤리적으로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면 당연히 전쟁밖에 일어날 수가 없고 전쟁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에 걸쳐서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미 몇 세대에 걸쳐서 그걸 목도한 바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면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그걸 파괴를 해야 되고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인용구는 하나의 역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장을 파괴를 해버립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래서 저는 5가지 포인트를 한번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는 전쟁의 패러다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난 몇 주간, 몇 달간, 몇 년간이 아니라 몇 세대간, 몇 세기간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전쟁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평화라는 것은 식민지화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의 식민지화를 논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만 한다. 이게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패러다임에서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우리는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식민적인 평화 인식론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혁적이고 좀 해방적인 평화 교육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린 평화를 좀 양성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전쟁의 패러다임인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왜 인간은 이런 문제를 낳을까요? 전쟁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캐나다의 우주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가장 미친, 정신 나간 종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인간이야말로 자연을 가장 크게 파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인간이라는 개체는 가장 좀 미친 종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그리고 평화라는 개념 자체를 파괴하는, 그리고 평화의 가능성조차 말살시키는 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집 안에도 있습니다. IT의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걱정 마라. 저는 노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악의 전쟁은 우리 여성으로서 우리가 우리 가정 내에서 직면하는 전쟁이 최악의 전쟁이다. 이 문화 예술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도 영화 산업에서도 전쟁을 계속해서 그렇게 숭배해 왔습니다. 전쟁은 과학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과학계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무기 체계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죠. 살상을 위한 무기를 만들어낸 게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상을 하기도 하니까요. 전쟁은 학계에도 있습니다. 역사학과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역사라든지 전쟁을 항상 숭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리고 승리를 한 것을 마치 전쟁에 대해서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항상 패자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의 히어로들을, 영웅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 중에서는 항상 피해자이지 영웅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희생양이 됐던 것입니다. 그 국가의 그리고 그 국민들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산업과 경제, 정치적인 복합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곳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전쟁은 고통과 절망, 그리고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전쟁은 세대를 초월한 상처와 상흔을 남깁니다. 전쟁은 몸과 신체적으로도 상흔을 남기지만 마음과 또 정신, 영혼적인 상흔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한 세대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해서 그 후세대에도 상흔을 남깁니다. 이러한 전쟁으로 인한 평화의 식민지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게 다 서로 얽히고 설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식민지화가 된 것이죠. 평화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지만 결국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식민지화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전쟁에 대한 결과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요인 X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의 절망, 여러 폭력, 죽음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생명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우리는 전쟁을 또 그런 다른 행성에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지구에서 하듯이 말이죠. 결국에는 이건 아무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과 다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엔 비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리적인 땅과도 그 식민지라는 것은 지리적인 땅과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정신적인 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압박이라든지 피해, 그리고 이에 관련되어 있는 폭력, 고통 등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을 가져가고 또 사람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이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식민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권력의 매트릭스입니다. 결국에는 매트릭스는 여성과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계층 그리고 자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매트릭스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쟁의 산물 그리고 그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민지화, 탈식민지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구의 남반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놀로, 키자노, 르고네스, 두셀 등등을 볼 수 있지만 그 말고도 에멜 세세르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탈식민성 같은 경우에는 식민성이라는 게 식민지 지배자가 타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력의 매트릭스였다면 탈식민성 같은 경우에는 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을 돌아보고 회복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지배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을 오히려 그걸 탈피하는 해방의 매트릭스라고 보는 게 탈식민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탈식민주의 인식론, 교육학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탈식민주의 인식론, 교육학, 실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평화는 수동성이나 침묵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침묵이나 그냥 수용하는 것, 체념에 대한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탈식민주의 평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혀 폭력성이 없는 것입니다. 비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안전과 배려를 하는 것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얘기를 했듯이 그 본인의 사명을 이루다가 사망을 하셨듯이 마틴 루터 킹은 꿈이 있었습니다.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죠. 하지만 깨어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저 무의식 속에서 꾸는 그냥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을 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연설을 할 때도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여성들은 탄생과 생명을 주죠.
왜 다른 이들은 이러한 생명을 앗아가는 걸까요? 이 지구의 여성들은 결국에는 이 생명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안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삶을 잉태하고 삶을 주고 다른 이들은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우리의 증손주와 증손녀들에게서 그 삶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배양을 해야 됩니다. 양성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평화라는 밭을 일구는 일꾼이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평화를 일구는 결국 정원을 가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정원을 열심히 가꾸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에 우리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아시죠? 땅이 필요하죠. 토양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고요. 공기가 필요하고요. 불이 필요합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가꾸는 정원사로서 우리는 체계적인 일상을 지탱하는 그 토양에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그냥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일상에 다지고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료들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커플 사이에서, 제자들 간에 평화를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이 양질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도 계속해서 줘야 됩니다. 생명력 있는 물줄기로 평화를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 그리고 가치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장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의를 위한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본 원칙과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이러한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살아 숨쉬는 것으로 평화는 공기가 필요하죠.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기반을 지식을 계속해서 불어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다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전쟁 기반 지식은 또 해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지식 자체가 전쟁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하고 평화 기반의 지식을 다시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구축을 하고 공동으로 평화 기반 지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입니다. 이게 에너지입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불의 힘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자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평화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대편은 항상 더 시끄러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과 춤, 예술을 통해서 항상 축하를 하고 자축을 하고
이 지구상에서 함께 공존을 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네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5번째 요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울로 프레이레 같은 경우 저에게 또 하나의 영감을 주시는 분인데요. 급진적인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사랑은 충분치 않습니다. 사랑의 근간을 들여다보고 인류에 대한 사랑, 인류애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결국 생명체의 근본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뇰로는 식민성은 선택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민성도 옵션이고 선택사항이고 또 전쟁도 또는 증오도 선택사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탈식민성을 선택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런 탈식민성과 평화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같은 지구에서 사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그거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가 그걸 요구를 하고 소리를 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를 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식민성으로 특히나도 전쟁과 결합되어 있는 식민성으로 더 이상 지구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철학이 있는데 우리의 철학 같은 경우에는 반투의 철학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분투라는 철학입니다. 이 남아공에서 나오는 철학인데요. 우분투에서 들으시면은 넬슨 만델라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철학이 매일 일상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전쟁을 해체하고 그리고 식민성을 그 개념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감사 인사였는데요. 결국 우리 모두 평화를 함께 배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떤 문화이건 어떤 언어권이건 어떤 지역이건 어떤 신체이건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평화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훗세대,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그 미래 세대, 그리고 우리의 지구를 위해서 평화의 정원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11시 20분인데요. 11시 30분 장례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40분부터 11시 40분부터 바로 좌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휴식 취하고 장례 정리하고 자담 시작하는 걸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